저 호탄이 두 가지가 불교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화엄경의 풀세트가 완성되는 것도 호탄입니다. 그러니까 남인도에서 화엄경이 시작이 되지만 남박의 인도의 맨 꽁지 쪽에서 시작이 되지만 실제로 화엄경이 이렇게 돌거든요. 완성이 되고 난 뒤에 그 흐름들이 이렇게 돌다가 여기서 풀세트가 완성이 돼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화엄경이 완성되는 데하고 그다음에 지장보살 신앙이 완성되는 데가 둘 다 호탄이에요. 호탄. 그래서 호탄이 무진장 중요한 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제 현장 스님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오늘 마지막 이야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현장 스님만 얽힌 게 아니고 현장 스님 시절 때 다른 스님들도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이야기들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중국 불교의 최고 황금기, 황금꽃이 피는 시절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 자은사라고 하는 거를 당고종 이치가 황태자 시절에 그러니까는 황제 되기 1년 전에 건축을 하고 거기 이제 현장 스님이 그 당시 최고 스님이 현장 스님이에요. 그리고 당태종이 이제 붕어하기 전에 현장 스님을 딱 만나서 하는 그 마지막 얘기 제가 전에도 잠깐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나라가 도교를 이렇게 더 불교보다 앞세웠는데 당태종이 현장 스님을 만나 뵙고 나서 너무너무 감명을 받고 그리고 현장 스님한테 나중에 이제 당나라의 세계 경영을 위해서 국정 보고서를 써주세요라고 한 게 12권짜리 대당서역기고 제가 그 얘기는 저번에 잠깐 해드렸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의 가치를 이 당태종이 알아보고 그리고 단순히 경전만 번역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경제만 번역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게 여러 가지 문화 사업들이 쫙 일어나는 그래서 인도의 문화를 쭉 빨아서 인도나 서역의 이러한 다양한 문화들을 쭉쭉쭉쭉 빨아서 갈아 넣어서 당나라가 이렇게 융성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이제 번역 같은 걸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다 도와주고 그게 문화 창달 사업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하시는 얘기가 당태종이 그게 이제 불교를 완전히 불교가 도교를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인 우위로 들어서는 진짜 우위로 완전히 서열이 바뀌는 거는 당고종 이치 때 바뀌고 그 단초가 열리는 게 당태종의 마지막 말이에요. 현장 스님을 봤을 때 내가 스님을 빨리 만나지 못해서 불법을 일으키지 못한 게 한이다. 불법을 일으키지 못한.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이제 꽃길이 펼쳐지는 거죠. 꽃길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이제 자은사의 주지로 그런 국찰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황룡사 같은 뭐 이런 사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저런 사찰에 이제 그 주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장 스님의 종파를 나중에 자은종이라고 합니다. 현장의 학파를 유식학이라고 하고 이게 신유식이 있고 구유식이 있어요. 네, 구유식이 있어요. 구유식은 진제 스님. 전에 그 비극적 진제 이렇게 나왔었던 바라말타 진제 스님이고 신유식이 현장 계열입니다. 현장. 사상적으로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 뭐 깊이 얘기는 안 하겠는데 유식이 인간의 심층 심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내면에는 항상한 깨끗한 게 존재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식학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뭐냐면 모든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을 결정한다. 내가 모든 것은 내 눈의 안경이다. 지 눈의 안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가치를 어떻게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내가 가치 판단하는 거다.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객관적인 게 있고 주관적인 게 있어. 객관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미추, 호라고 하는 개념들은 전부 주관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시간도 두 가지가 있다. 시간도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뭐 한 시간 뒤에 만납시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똑같은 시계로 흘러가는 한 시간. 하지만 요 한 시간을 진짜 바쁜 사람은 금방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계속 기다려야 되는 사람은 굉장히 긴 시간이 되는 거고 이건 주관적 시간이에요. 이건 뭐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주관성이 더 객관성보다도 더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유식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또 하면 현장 선생님이 안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절이 굉장히 재밌는 시절입니다. 가상과 현실이 중첩된 시절. 예전에는 현실은 현실이고 가상은 가상이었거든요. 근데 가상과 현실이 중첩된 아주 특이한 시절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가상의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 자체도 가상과 현실이 중첩돼서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는 뭔 얘기하냐면 꼭 내비 얘기를 하거든요. 내비를 보면 처음에 내비가 나왔을 때 많은 남자들이 내비한테 버텼습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비랑 맞섰지. 그런데 불과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택시 기사까지도 내비대로 움직여. 초토화됐어. 그리고 내비가 얼마나 이렇게 정확도가 좋아졌냐면 실제로는 처음에 내비가 나왔을 때는 오차가 있어. 시간 오차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도착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 그거보다 빨리 갔죠. 대부분. 그런데 지금은 거의 오차 범위가 거의 굉장히 좁혀졌어요. 불과 한 1, 2분 차이 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실시간 교통까지 얘가 다 감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일론 머스크 뭐 스타링크 사업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게 전 세계 지구에다가 뭐 인공위성을 뭐 4만 몇천 개를 띄워가지고 다 돌려서 전 지구를 다 스마트폰도 그런 거고 핸드폰도 그런 거고 자율주행차도 그런 거고 전부 정보를 그냥 실시간으로 다 돌려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오차 범위가 더 줄어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냥 몇 분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럼 몇 분에 도착하는 거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그게 현실과 가상이 섞여 있는 겁니다. 내비는 가상이죠. 근데 가상이 현실을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누가 뭐 길을 잘 찾아요? 개념이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가상과 현실이 그렇게 섞여 있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어 하는 거는 카카오뱅크 같은 거죠. 실물이 없는 은행이 존재하는데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처럼 실물이 굉장히 많은 우리가 보는 대표적인 은행들보다 가치가 더 크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가상이 현실보다 우위에 있는?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이라는 게 인간은 다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아까 제가 얘기한 시간 개념처럼. 그러니까 그중에서 유식은 인간 주체가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해라고 말하는 게 유식사상이야. 유식사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게 과연 되겠어? 라고 했는데 지금 현대 사회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지금 장황하게 이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유식학이에요. 그리고 이 유식학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것은 인식이다. 사람이 생각하는 거다. 라고 해서 유식학이라고 하고 요거를 육아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법상종이라고도 하고 이걸 육아업이라고도 하고 육아종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이름들이 다양해. 그냥 이름 하나로 통일하면 나도 좋겠어. 시대마다 좀씩 달라요. 좀 나오는 표기들이 좀씩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뭐 화엄종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송나라 때까지는 현수종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썼거든. 그래서 그게 또 시대마다 또 달라.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 왜? 그런가 보다 하면 돼. 근데 화엄종이나 이런 거는 그냥 화엄종이 대표 브랜드인데 저기는 저게 어떤 게 대표 브랜드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섞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상종이라는 게 지금 현대에 제일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이게 서울대 쪽에서 일본 학문이 들어오고 난 뒤에부터 저걸 썼기 때문에 저게 족보가 없는데 저걸 왜 쓰느냐 또 이렇게 비판하니까 다른 불교학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 표현을 또 잘 안 쓴다고.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 표현은 법상종인데 그거를 식민지 교육의 잔재 때문에 나온 표현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럼 그걸 안 쓰면 옛날 걸 써야 되는데 옛날 걸 쓰다 보면 이게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나도 미치겠어. 근데 우리는 그나마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외우니까 별 관계가 없는데 저런 게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아요. 하나의 지시 대상에 여러 단어들이 존재한다는 거는 사람만 복잡하게 만들고 머리 복잡해지면 다 떠나가요. 쉽고 재밌는 것도 많은데 굳이 내가 머리 아프게 내가 한갑 넘어서 이런 훈련을 굳이 치매는 고스톱으로도 극복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걸 가지고 치매를 극복하려고 내가 도전을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거든.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고스톱보다 이게 훨씬 더 치매 예방에 좋은 거야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고급 분들, 이런 얘기를 듣는 이런 고급 분들은 많지 않거든. 다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바람이에요, 바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신유식과 구유식이 있는데, 이 구유식에는 신이라고 해서 진짜 새 거가 아니에요. 단지 뒤에 나와서 그냥 신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옛날 거 더 이전에 들어와서 그냥 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이런 뜻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구유식 계열에서는 7식, 8식, 9식 얘기하면서 이 구식이라는 걸 얘기해요. 구식. 여기는 항상한 무언가가 있어. 항상한, 인간에게는 뭔가 항상한 게 있어. 저게 윤회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윤회와 관련된, 인도 사람들 사고에서는 윤회와 관련돼서는 뭔가 하나가 똑같은 게 상속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핸드폰으로 얘기하면 유심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바뀌지만 유심 칩은 안 바뀌는 거죠. 계속 그게 상속되는 거 아니야?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유심 있는 거 맞아. 유심은 있는데 그 유심도 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유심도 계속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거야. 야, 핸드폰만 바뀌는 게 아니고 유심도 계속 속 내용이 바뀌어가는 거다. 네가 전화번호 같은 거 저장하고 그거 전부 유심해서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강을 얘기하면 한강은 어떠한 특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한강은 그냥 유사이래로 계속 흘러가는 그 변화를 얘기하는 거냐? 그 차이예요. 신이나 진리를 얘기할 때 이제 불교나 동아시아 종교 같은 경우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나 저 기독교 같은 신을 얘기할 때 신이나 진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해서 상상할 수 없는 거야로 끝내면 여기에요. 80까지만 인정을 하는 여기 현장계.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은 있는 거야 라고 하면 구유식이에요. 이게 말장난 같은 거거든요. 말장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인데, 저것을 관통하는 차이들이 뭐냐면 윤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실체적인 부분을 작동시킬 것인가. 이거는 중국 철학, 그다음에 인도 철학에서 인도 불교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윤회랑 관련돼서 그것에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중국 불교에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불성사상이라고 하는 이 성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중국 철학은 인성론이다. 이걸 심성론이라고도 한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불교로 넘어오면서 불성이 되는데, 불성사상이 되는데, 인도 철학에서는, 인도는 불교,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바라문교는 저 어떤 항상한 것이 안 변하는 게 있어라고 말하는 게 바라문교, 힌두교의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안 아트만이거든요. 무아설, 아트만과 이게 아트만, 이거는 아고, 이거는 무한데, 이게 무아설인데, 인도 불교에서는 요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이쪽과 불교를 변별하는 가장 큰 게 요게 있느냐 없느냐거든. 그래서 요쪽으로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이단 논쟁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는 주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유식도 주류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불성사상도 인도에서는 주류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데, 중국으로 넘어오면 중국은 문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슨 바라문교나 힌두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윤회를 막 절대시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걸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리고 중국 불교는 인성론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바탕 안에서 불성으로 쉽게 개변되기가 쉬워요. 인도에서 이 불성예의가 전면으로 드러내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굉장한 비판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야, 너 선 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착각하시면 안 돼. 인도에서는 불성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주류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극소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반경에 일부만 나오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이상한 얘기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팔만대장경을 다 줄여서 한 글자로 하면 마음심자다. 마음심자 인도 불교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건 철저하게 중국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경에서 중국 문헌을 마음심자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해도 전체 불교를 요약하면 마음심자 하나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개뿔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인도 사람들은 심의식 중에서 의식하고 그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저런 개념들을 좋아하지 심이라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엄경의 일부에서만 마음심자가 나오는 거예요. 일체유심조 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중국적인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굉장한 비주류입니다. 불성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인도에서는 비주류예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분석적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알딸딸하다고. 나중에 이제 선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니 전에 달마대사 얘기할 때 잠깐 했었는가 보구나.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해가가 달마에게 찾아가서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을 가져와라.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어. 자기도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게 저는 사실 그 얘기 자체도 성립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달마대사는 마음에 대한 달마대사가 실존 인물이라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력이 뚜렷하지 못해요. 그건 인도 사람은 한계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저쪽 철학 배경에는 없다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쟤네도 저렇게 생각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완전히 판단 잘못하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동아시아에 제사 문화가 있으니까 다른 데도 제사가 있는 거 아니야? 없어요. 없어. 그래서 서로 다른 판단 기준들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 판단해서 이게 핵심이니까 저쪽에서도 그랬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쪽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실체성이 있는 것이 왜 무너지고 실체성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인기가 약간 더 있고 이게 나중에 이쪽 계열들도 계속 흘러가거든요. 이쪽이 붕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에서는 이런 실체성이라는 개념들이 요청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 현장의 유식학은 지지난 시간에 말한 오성각별설이라고 하는 그런 유의종자 차별설, 사람을 차등하는 거하고 실체성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는 논리들을 펴기 때문에 저건 인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류 논리예요.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었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원불교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형상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허공 같은 걸 놔둬. 예를 들면 이슬람도 이슬람이나 개신교에서 신은 어떤 형상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럼 허공같이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십자가라도 그려놓고 원불교에서는 도나츠라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상징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속성이 인간에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 오히려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쪽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비실체에 대한 추구. 그리고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금강경 얘기할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저 아트만에 대한 실체성에 대한 부정이다. 그리고 인도 불교는 그 선을 절대 안 넘으려고 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단시한다. 그게 부파 불교 중에서도 보트가라를 주장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부불법 외도라고 그래요. 불교에 붙어있는 외도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인도에서는 벌어지는데 중국으로 넘어오면 배경 자체가 달라지고 문화도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중국 불교가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성론과 실체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철학의 중심, 중국 철학의 중심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중국의 종파불교가 이렇게 만개하게 되는데, 현장 스님부터 이제 만개하기 시작하는데, 이전에도 물론 뭐 저거는 있었어요. 천태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종파불교가 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큰 화엄종이라든지 안 그러면 선종 같은 게 이제 밀교까지 이제 쫙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사실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새로운 재해석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도 해보면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고쳐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번역할 때 제가 늘상 비판할 때 조계종에서 반야신경을 번역했는데 그냥 예불만 길어졌지 실제로 뜻이 통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그럼 네가 번역해봐라 라고 했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왜? 기존에 있었던 텍스트에 대한 고증들이라든지 거기서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화권이 완전히 다른 데로 가면 한자에서 한글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언어로 넘어가 버리면 이거를 재해석해 버려야 돼요. 완전히 풀어서 뼈만 남기고, 그러니까 추상화 작업하듯이 겉에 외부들을 다 탈각시켜 버리고 그걸 재가공해서 넣어버리거든요. 그런 식이 되면 새로운 사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그냥 훈구학적으로 그거 따져 들어가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존 전통적인 학문들은 익숙하지만 이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가 있는 참신한 생각을 해내기는 더 불리하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이런 생각들을 열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스스로 배운 거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창의력이 오히려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차이는 아무튼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실체성이 있고 여기는 비실체성. 그래서 신은 진리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거야, 상상할 수 없는 거야로 끄시면 여기. 그렇게 끝나는 무언가는 있어 라는 쪽으로 가면 여기. 그리고 인간은 끝까지 자기는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나는 완전한 존재이고 싶어 해. 나는 깨끗한 존재이고 싶어 하고, 그게 성선설 같은 거. 내가 지금 선하게 살지는 않지만 나의 본질은 선한 거야 라고 믿고 싶은 거야. 그거를 확실하게 증거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그렇게라도 믿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자은사가 아무튼 이걸 자은종이라고 해요. 자은사를 본찰로 해서 자은종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을 자은스님 하면 그게 현장 스님이에요. 그리고 이 종파의 확립자는, 현장이 시작하는 거 확립자는 규기 스님입니다. 이 제자인 규기.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래서 자은규기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자은이 현장을 가리키는 말이고 나중에는 규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은대사 이러면 규기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시대마다 틀려. 시대마다 틀려. 그래서 자은전 하면 현장 스님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창건된 거고, 그 다음에 대안탑이 추가가 돼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돌로 잘 만들고 싶었대. 그게 인도에서 본 당신의 안탑, 기러기탑을 보고, 예전 제가 인도 불교 얘기할 때 이 기러기탑 얘기를 했었어요. 대승불교 얘기할 때 잠깐. 뭐냐면, 그냥 간략하게만 여기 이번에는 말씀을 드릴게요. 소승불교, 쉽게 말해서 부파불교 스님들이 기러기가 이렇게 쫙 날아가는 걸 보고 농담 삼아 그렇게 했대. 야, 저거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라고 했더니 그 기러기가 곤두박질 쳐서 자기 앞으로다가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었대. 그렇게 해서 그 기러기를 그냥 농담만 했는데 이게 다큐로 받으니까 농담으로 던졌더니 기러기가 다큐로 받네. 이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처님께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안 하신 거는, 그런 계율이 없는 거는 그 당시 시대 상황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우리는 사원에서 밥을 해먹는 상황이니까 취사 선택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고기를 먹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소승에서 대승으로 전향하고 그 기러기를 위해서 큰 탑을 세워줬대. 기념탑을 세워줬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실 고기 먹지 말라라는 게 계율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탁발을 했기 때문에 음식을 신도들이 주는 대로 먹었기 때문에 거기서 고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나랑 관계없는 고기면 무난하다라 그래서 정육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그 탑을 보고 소승과 대승의 차이점이야말로 바로 이것이다. 라고 현장 스님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기러기 탑에 너무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기러기 탑의 원판은 인도예요. 인도. 그래서 저 기러기 탑을 꽂혀서 이제 중국에서도 그런 정신을 가진 대승을 내가 그런 자비로운 대승을 떨치겠다라고 해서 저 기러기 탑을 제안을 하고 당고종 이치한테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이 떨어진 거죠. 마치 자장률사가 선덕여왕에게 황룡서 구충목다 제안하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돌로다가 원래는 5층에 53m 정도 어떻게 보면 저거보다 더 크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거를 만들려고 막상 하니까 중국은 돌이 귀해요. 우리처럼 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하중을 바치려면 밑에를 엄청나게 파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실무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벽돌탑으로 하입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판단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안이 지진대거든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게 집안 공사하기도 쉽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현장 선생님도 그냥 오케이를 딱 하거든요. 돌 공사보다 벽돌 공사는 몇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저기에다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탑을 짓고 그다음에 당신이 벽돌까지 날아가면서 디자인도 자기가 했다 하는 거거든.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벽돌을 날아가면서 결국 저 탑을 만들고 그래서 53m짜리 탑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몇 차례 중수를 했고 이 벽돌탑이 돌탑보다 내구력은 떨어집니다. 벽돌이라고 하는 게 잘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서안에 진짜 벽돌은 우리 벽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기 좋은 그 점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안 쪽에. 황토공원 쫙 이렇게. 서안 하면 또 대추지. 서안 대추. 그 황토 대추가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만합니다. 몰라 갑자기 뜬금없이 대추 생각이 나네. 그래서 아니 거기가 작물도 잘 되고 서안이 아무튼 그 관중평야가 괜찮아요. 그래서 야 저기 13조 고도 13왕조에서 수도를 하는 그리고 작은 것까지 치면 17개예요. 그냥 살짝 없어지는 것까지 치면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수도로 삼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식량도 풍부하고 단 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뭐 예전에는 지금처럼 산을 통해서 공기가 정화되고 물이 어떻게 하고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평야에서 농사 짓는 게 훨씬 좋아요. 라고 생각을 하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진 같은 게 나고 그다음에 돌보다는 벽돌이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렇지만 벽돌탑의 좋은 점은 뭐냐면 수리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돌탑은 한번 자빠지면 난리가 나는 거고 벽돌탑은 중간중간에 물이 들어가서 깨지면 고기만 싹 파내고 다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보충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안 됐을 때는 증개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명나라 때 꽤 남았고 세 번 손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7층 64m. 지금도 현재도 기울어 있습니다. 대안탑이 이렇게 보면 약간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존재하고 저기다가 이제 경전들을 다 넣어놓고 나중에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고종과 관련해서는 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불광왕 이현 7번째 아들인데 고종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고질병이 있다. 가족력이라고 하기는 모르고 자기한테 지병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약간 폐쇄적이에요. 몸이 아픈데 뭐 이렇게 활달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원래 태국궁에서 살다가 거기가 약간 습지다 그래서 대명궁을 만들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전에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약간 폐쇄적으로 움직이니까 자기 마누라인 나중에 측천무 이제 들어오고 이런 얘기도 나중에 또 해드릴 거예요. 근데 측천무가 이제 권력을 잡고 장악하게 되는 것도 고종이 몸이 안 좋아서 그렇고 그래서 아니 이제 몸이 안 좋고 이러니까 결제들이 올라오면 부인이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제 이러다가 권력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줄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볼 때는 누가 누구를 뚫으면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판단해 보는 거지.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황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문고리에서 다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 또 그쪽으로 줄을 쫙 쓴다고. 이런 거 사람들 굉장히 빠르거든. 누가 실세일까? 뭐 이런 거. 칙천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5년 동안 진짜 황제가 됐었던 사람이니까 뭐 대단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이 저 불광왕 이연이 이제 태어날 때 그 사연이 있어요. 현장 스님이 왕궁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작이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중국 문헌에서 주작을 진짜 봤다라고 하는, 주작이 조작이라는 뜻 아니고 진짜 주작. 남주작, 좌청룡 500호 남주작 할 때 그 주작이에요. 아까 그 주작대로의 주작. 주작이 나타났다는 기록은 공자 성적도에서 한번 봤고 여기 보거든요. 그래서 저 애가 태어나기 전에 주작이 빨간 참새입니다. 공작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공작도 아니고 봉황 아닙니다. 봉황은 봉은 순놈, 황은 암놈. 이게 오동나무에 앉고 그 다음에 이놈이 대나무 열매만 먹는 거거든요. 식성이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멸종되는 거거든. 봉황이. 그래서 봉황은 암수가 있는 거고 공작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꼬리 이렇게 펼치는 애잖아요. 그죠? 주작은 빨간 참새, 주먹만한 빨간 참새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물이에요. 양기가 응결돼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그러니까 종족 번식이라고 보다도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정령 비슷한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암수도 없는 것 같아. 예, 암수도 없는 것 같아. 암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걸 반증을 해주는 거고, 얘는 암수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주작이 나타난 걸 딱 보고 아들이다. 아들일 거다. 아들이단가 아들일 거란가. 글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 그런데 진짜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불광왕 이연이야. 불광왕 이연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어요. 근데 아들이 나왔는데 저 아들이 태어나니까 너무 불안했다는 거죠. 자기 병이 아들에게 유전될까 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현장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들이 태어난 지 1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때 머리를 깎고 출가시키는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 기록을 가지고 우리나라 출가 풍습이 저기에서 시작된 거다라고 처음으로 내가 저걸 밝혔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애들 머리 밀어주는 풍습. 저게 한번 유행하면서 저 불광왕 이연이 결국 황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밀고 병도 없고 황제가 됐다더라. 라는 게 유행하면서 동아시아에 애들 빡빡 밀어주는 문화가 생겼다. 그거를 내가 밝혔다고. 그래서 왜, 아니, 그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저는 맨 처음에 저게 너무 불안정하고 어려운 일인데, 왜 어린애들을 밀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애가 칼 대면 자지러지는 애도 있고, 요즘은 그나마, 요즘 대부분 잘 안 깎죠. 그리고 깎아도, 이제 뭐, 이런 바리깡으로 깎이니까 이게 별로 위험하지 않은데, 예전엔 삭도에 삭도. 그거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애가 머리 한 번만 틀어버리면 삭도. 그거, 그냥 끝이에요, 끝. 그래서, 저게 모든 삿된 것들을 털어내고 부처님의 쉽게 말해서 잠깐 출가시켜서 부처님의 좋은 기운을 연결시키는 그런 의식이에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팔아준다라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절에 가서 팔아준다, 뭐에 팔아준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팔자가 좀 안 좋고 이러면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유학 보내라. 그게 팔자가 안 좋다는 게 이 동네에서 흘러가는 어떤 흐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유학을 보내면 단절돼서 다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하고 뭐 이렇게 약간 사이가 안 좋으면 점 같은 거 보러 가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좀 멀리 떠나보내라. 그래서 그걸 이제 뭐 팔아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유래가 된다는 거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불교가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좀 무너져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조선이 들어서면서 불교가 절단이 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스토리들이 잊혀져 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얘기로 나오냐면 머리를 깎아주면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수치 많아진다,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건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거든. 머리카락이 어떻게 점점점 굵어지겠어. 좀 자라다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나이 때 되면 머리카락이 이만하게? 수염은 안 깎아보나? 수염 깎으면 그럼 수염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중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 안 되는 거에 대비 위험 부담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연이 있을 거다라고 찾은 게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에요. 저게 대당서역기 10권쯤인가 나오나? 11권에 나오나?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양반이 이제 중종으로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이름도 불광왕이에요. 부처님 빛. 부처님 빛이에요. 여기 불광산. 여기 잠실에 불광사 하듯이 그 불광이 불광. 이게 중종인데, 황제를 좀 재밌게 합니다. 재위기간이 684년에 올라갔다가 한 달 만에 황제에서 잘려요. 그리고 다시 705년부터 710년 동안 또 5년 동안 황제를 해. 15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황제 시작했다가 잘려. 누가 잘랐겠어요? 엄마가 칙천무예요. 아들아, 내가 해야겠다. 너는 좀 그래도 애가 착한가 봐. 왜? 안 착했으면 저게 지금 다 생모입니다. 생모입니다. 안 착했으면 죽었습니다. 안 착했으면 죽었습니다. 당신이 죽었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 당 고종이 658년에 황태자를 위해서 절을 창건하는데 그게 서명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서명사라고 하는 절. 제가 절 이름을 안 써놨네. 서명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장안에 있어요. 장안에 종남산 쪽에 있어요. 서명사고 지금은 이게 흥교사입니다. 이 절이 있는데 이게 황태자가 그 당시 홍이었는데 이게 칙천무 아들이에요. 칙천무 아들이에요. 근데 애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얘를 날리고 원래는 얘를 위해서 지은 절이에요. 그런데 얘를 날리고 두 번째 현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두 번째 황태자가 된 거예요. 얘도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요. 얘도 날리고 그리고 얘가 결국 황제가 돼요. 요게 요렇게. 왜 한자를 썼냐면 어질 현자하고 나타날 현자. 둘 다 현이라서 헷갈릴까 봐 한자를 써놓은 거예요. 저 서명사가 진짜 중요한 절입니다. 진짜 중요한 절이에요. 저기 서명사의 초대 주지를 누가 하냐면 도선율사. 도선율사가 하고 나중에 저 서명사를 장악하는 게 신라의 원측스님. 원측스님이 굉장히 대단한 분인데도 우리가 한국 불교사를 얘기할 때 잘 못 들어요. 근데 이 양반이 너무 대단해서 그래. 현장 스님 제자 중에서 이제 규기 스님하고 원측 스님이 이게 쌍벽인데 왜 이어른이 잘 안 알려지냐면 이어른이 우리나라에 돌아왔으면 대단한데 당신도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 그런데 칙천무나 이런 사람이 용인을 안 해줍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명망이 있고 어느 정도 이상의 지식인이 한번 옮겨가면 문화가 딸려갑니다. 그게 그런 대단한 사람이 한 명만 오면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집단 전체의 수준이 쫙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문화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스님이 가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왕이 거기를 황제가 그거를 제가까지 해줘야 간다니까.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있는 거지. 이제 내가 과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자니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는 약간 찌리한 거야. 조금 좀 떨어져. 그때 현장 스님 같은 생각이 있으면 나는 여기가 더 낫지만 그래도 나는 내 고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가서 어떻게 할 거야. 이 정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해서 원측 스님이 단식이라도 하면서 버텨서 황제 도장이 떨어졌으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의상 원효와 더불어서 원측이 회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원측은 안 왔어. 그때 안 왔어. 해초 스님도 안 왔습니다.
배초스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과 안 온 사람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갈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서는 이 사람이 대단해도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인 건 맞는데 야, 이게 우리나라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어렸을 때 넘어가가지고 평생 거기서 죽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치훈 같은 분. 아, 한국 사람인 거는 맞아. 그런데 일본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오래 살고 한국말도 못하고 거기서 돌아가셔. 아니면 백남준 같은 분. 야, 이걸 딱 한국적이라고 말하기니 조금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좀 애매모호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남준 같은 그런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인데 그런 분이 한국에 와서 말년에라도 몇 년 동안 계시면서 한국적인 걸 쫙 하고 그걸 한국적인 것까지 세계적으로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면 평가가 확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 입장에서도 당신 작품의 가치들이 훨씬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단 차이에 의해서 원칙이 묻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애매한 상황이 벌리는 거죠. 서로 떠미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원칙 스님이 한 8년 동안 이제 주지를 하시는데, 이 서명사, 그래서 이제 서명사파가 되는데, 여기에 규기랑 얽히고, 이 원칙이랑 얽히고, 그럼 이 원칙이 나중에 또, 이게 신라 쪽으로 자기 제자들이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태연 스님이라고 또 대단한 스님이 있거든. 미륵보살의 이렇게 예불하고 이렇게 돌거든요. 도니까 부처님이 머리가 이렇게 따라 돌아갔다. 이렇게 이런 뭐 또 전설, 이게 신기한 이야기가 많은 스님들이 있어. 태연 스님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죠? 신라의 3대 저술가가 원효, 태연, 경흥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그래서 저 서명사파의 특징은 구유식 계열을 좀 들어와요. 그게 섞여 있어. 그래서 현장의 정맥하고는 약간 달라. 정맥은 규기 쪽이고 그 규기하고 이렇게 라이벌전을 벌리면서 거기서 진기한 이야기가 일어나는 스토리들. 그거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 아이고 현장 스님 돌아가시기 힘드네. 이어른이 2장도 하거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2장을 또 해요. 2장을 해서 그 사리가 들어가는 데가 또 서명사예요. 그러니까 서명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지금 오늘날도 현장 스님을 그 서명사에 가면 현장 스님 탑이 있고 그다음에 원칙 스님 탑이 있고 규기 스님 탑이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난 얘기하고 미치겠네. 내가 진짜 미치겠는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현장 스님 돌아가시고 현장 스님 제자들 간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 그리고 화엄종 이야기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율사가 저 서명사에 계셨는데 거기서 천공이 내려옵니다. 이제 밥때가 되면 계속 음식이 내려와요. 그 공양 얘기를 듣고 드시러 오셨대. 의상 스님이 드시러. 저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랬더니 그러면 뭐 괜찮다고 이러면서 어플을 딱 열더니 배달의 민족에 2인분을 시켰대. 그래서 의상대사가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결국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떠나가니까 이 철가방이 뛰어 들어왔다는 거죠. 신장들이, 고위급 신장들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우리 같은 쫄은 들어올 수가 없었다. 그게 의상대사를 호위하는 화엄성중입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동충하초 엑기스, 황제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